생원님의 볼기. 옛날 박돈복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는 항상 아내가 깊이 잠드는 틈을 타서 여러 요종들을 찾아가 농락하기를 무수히 하였지요. 어느 날 밤 박돈복이 아내의 코에 귀를 대고 잠들기를 기다리는데 그 아내가 알아차리고 거짓으로 잠든 채하니 아니나 다를까 박돈복은 요종들이 거처하는 곳으로 튀듯이 가버렸어요. 아내는 이를 보고 있다가 이에 안으로 창문을 잠그고 급하게 외쳤답니다. 집안에 도둑이 들어왔다. 여러 종들은 모두 횃불을 들고 집안을 샅샅이 찾았으나 도둑의 종적은 간데 없었지요. 그런데 대청 한쪽 판자 밑을 보았더니 남자가 빨간 볼기를 드러내고 엎드려 있는데 그 머리가 오목한 데로 들어가 있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필시 도적이라고 여겨 횃불로 지지려는데 한 여종이 손을 내둘러 황급하게 중지시키면서 말하기를 그 볼기는 생원님의 볼기 같습니다. 하므로 종들이 다리를 끌어내니 과연 박돈복이었어요. 이튿날 아침 상머리에서 박돈복의 아내는 어제 그 여종을 불러 웃밥을 덜고 국을 말아주면서 칭찬하기를 어젯밤의 난군이 진실로 잘못하였고 나의 장난 또한 지나쳤다. 만일 네가 중지시키지 아니했다면 또한 그 볼기를 지지게 되었을 것 아니냐. 하니 여비가 밥을 받으면서도 몸을 뭉그적거렸답니다. 박돈복의 아내는 얼른 이를 알아차렸어요. 생원님 볼기를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자 여비는 밥을 던져버리고 달아났답니다. 3대 독자를 죽인 당산. 옛날에 경상북도 달성군 성서 갈산동이라는 마을 주변에 당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옛날부터 한두 아름이 넘는 당산나무가 있었답니다. 이 동네는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면 1년 내내 편안히 지내기를 기원하는 뜻의 제사를 지내었지요. 그 어느 해인가 어느 한 집에서 제사를 지내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집은 3대를 계속 외아들로 내려온 자손이 아주 귀한 집이었는데 그 당시 외아들의 나이가 서너 살이었답니다. 그 집에서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장을 보아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였지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제사 음식을 차린 상에 가서 밤 한 개를 부모 모르게 먹었답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아이가 원인 모르게 몸이 불덩이처럼 되어서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지요. 그래서 제사를 준비한 그 집에서는 제사 장만하는 정성은 간 곳 없이 귀한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야단 법석이 났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제사 음식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는 도끼를 들고 내 아들을 살려내라 하고 당산나무를 찍어 넘어뜨렸지요. 그 후 동네 사람들이 3대 독자 귀한 아들을 아무 연유 없이 죽였으니 그런 당산에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며 일부러 당산나무를 톱으로 베고 도끼로 찍어서 내버린 후에는 일체 그 당산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한답니다. 며느리의 얕은 꾀. 옛날 어느 마을에 며느리를 들들 볶는 시어머니가 있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눈만 뜨면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퍼부었어요. 새벽 딸기 울었는데 아직까지 자느냐? 아유, 저 게으른 것. 온종일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저렇게 누워있을까? 너 같은 며느리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시어미는 벌써 일어났는데 여태 쿨쿨 잠만 자?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고 도대체 친정에서는 뭘 배운 것이야? 아니, 저것이 그래도 자네 썩 못 일어나느냐? 시어머니는 꼭두 새벽에 달기 첫 회를 치면서 울면 어김없이 눈을 떴답니다. 그리고는 깊은 잠에 빠진 며느리를 깨웠지요. 며느리는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부엌일, 농사일, 빨래, 바느질.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마구 부려먹었지요. 어찌나 일이 많은지 언제나 밤이 깊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언제나 꼭두 새벽에 깨우니 며느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잠만 실컷 잘 수 있다면 원이 없겠어. 나는 언제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단잠을 잘까? 어느 날 며느리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쳤답니다. 옳거니? 바로 그거야. 어머님은 새벽에 닭이 울면 잠이 깨니 닭을 잡아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머님은 닭이 울지 않으니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주무시겠지. 며느리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다며 크게 기뻐하였어요. 그날 오후 며느리는 닭을 잡아 요리를 했답니다. 내일부터는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자게 되겠구나. 며느리는 흐뭇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러나 며느리는 다음 날부터 잠을 더 못 자게 되었지요. 시어머니는 집에 닭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맘때쯤 닭이 울었지라고 지레짐작해 며느리를 전보다 일찍 깨웠던 것이랍니다. 한 푼을 흥정한 재상. 한 재상이 낡은 지붕을 고치기 위해 기와장을 사러 시장에 갔답니다. 시장에 마침 기와장을 파는 사람이 있어 재상은 그에게 다가갔지요. 기와장 한 장에 얼마씩 하는가? 기와장 주인은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기와장 가격을 묻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재상이 아니겠어요. 기와장 주인은 벌떡 일어서며 말하였지요. 한 장에 4푼입니다. 재상은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어요. 한 장에 3푼으로 하세. 아이고, 대감님, 한 장에 4푼은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말고 3푼으로 하세. 3푼엔 대감님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안 됩니다. 재상과 기와장 주인은 한 푼을 가지고 한참 동안 다투었어요. 그러자 시장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구경거리가 난 것처럼 하나 둘씩 모여들었지요. 그래도 재상과 기와장 주인의 흥정은 그치지 않았답니다. 그때였어요. 재상집을 자주 드나드는 선비가 마침 시장을 지나다가 이 광경을 보았어요. 평소에 존경하는 재상이 시장 한복판에서 천하디 천한 장사꾼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부끄러웠지요. 그래서 선비는 재상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을 꺼냈답니다. 대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고작 한 푼 때문에 시장 한복판에서 장사꾼과 싸움을 하신단 말입니까? 대감께서 직접 흥정을 하는 것도 그렇고 흥정 가격이 겨우 한 푼이라는 것도 우습습니다. 그냥 한 푼을 더 줘버리지요. 혹시라도 대감 체면에 손상이 갈까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자 재상은 웃으면서 말하였어요. 자네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군. 내 어찌 돈 한 푼이 아까워서 이러고 있겠는가. 내가 저자와 다투는 이유는 따로 있다네. 내가 만약 4푼을 주고 기와장을 산다면
기왓장 장사꾼들은 아무개 대감도 이 가격으로 샀다면서 반드시 가격 담합을 할 것이라네. 그러면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가겠는가?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가지 않겠나? 나도 사람일세. 나라고 해서 시장 한복판에서 장사꾼과 싸우는 것이 창피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나는 사람이기에 앞서 재상이지 않는가? 재상이기 때문에 내 개인이 당하는 창피는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네. 그렇지만 내가 창피하다고 해서 한 푼을 더 주고 기왓장을 사버리면 이후 백성들이 입을 피해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저 장사꾼과 싸워야 하는 것이라네. 재상의 말을 들은 선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숲에서 만난 귀신, 물에서 나온 귀신. 옛날 어느 곳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만성이었어요. 하루는 만성이가 장에 갔다가 술이 잔뜩 취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지요. 달도 뜨지 않은 금은밤이라 길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술에 취한 만성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였지요. 만성이가 뒤뚱뒤뚱 징검다리를 건널 때였어요. 아이고, 차가워라. 발을 헛디뎌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사람 살려. 만성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물 밖으로 나오려고 허우적거렸지요. 그러나 만성이의 몸은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거기 누구 없소? 만성이는 물 속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일어나려고 하면 다시 미끄러지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이리저리 뒹굴었지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힘이 빠진 만성이는 포기하듯 개울 아래로 떠내려갔어요. 그때 만성이의 팔이 바위와 부딪혔지요. 바위를 겨우 붙든 만성이는 풀이 무성한 강 기슭으로 나올 수 있었답니다. 아이고, 살았구나. 옷이 흠뻑 젖어 물이 줄줄 흘렀어요. 바람까지 산들산들 불어서 몸이 오들오들 떨렸지요. 아이, 추워라. 언제 집에까지 갈꼬? 만성이는 엉거주춤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강 기슭 가까이에 무엇인가 하얀 것이 보였답니다. 누가 빨래를 널어놨나? 이렇게 중얼거리던 만성이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옳지. 저 빨래를 걷어서 젖은 옷부터 갈아입고 가야겠다. 만성이는 흰 빨래가 보이는 곳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갔어요. 가까이 다가가 허리를 굽히고 옷을 잡으려고 할 때였지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흰 옷을 입은 여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귀신이다! 귀신이야! 만성이는 소리를 지르며 벌러덩 자빠졌어요. 흰 옷 입은 여자는 고개를 들었답니다. 넌 귀신이냐 사람이냐? 가까이 오지 말거라. 만성이는 너무 놀라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어요. 흰옷 입은 여자는 왈칵 두 손을 내밀어 만성이의 얼굴을 만졌답니다. 만성이는 겁에 질려 뒤뚱거리며 조랭랑을 쳤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귀신 이야기를 들어온 만성이는 겁이 많았어요. 숲귀신이 틀림없을 거야. 분명히 숲귀신이야. 집으로 돌아온 만성이는 벌벌 떨기만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지요. 다음날 아침 열이 나더니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였어요. 저 숲귀신을 내쫓아라.
만성이의 눈에는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 귀신이 자꾸 아른거렸어요. 시간이 갈수록 만성이의 병은 심해졌지요. 그런 만성이를 지켜보는 집안 식구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마을에는 아는 것이 많은 착한 할아버지가 있었답니다. 만성이의 병을 들은 할아버지는 만성이를 찾아왔어요. 만성이 자네가 왜 이렇게 되었나?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말이야. 만성이는 숲귀신 이야기를 할아버지에게 해드렸어요. 숲귀신이라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생각에 잠겼답니다. 이 사람아, 귀신은 무슨 귀신이 있다고 그러나 귀신은 없다네. 아니에요, 할아버지. 난 정말 숲귀신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 귀신이 내 얼굴까지 만졌다니까요. 만성이는 귀신이 만졌다는 얼굴까지 내밀었어요. 안 되겠네. 나와 숲귀신이 나왔다는 그곳으로 가보세. 할아버지는 만성이를 데리고 강 기슭으로 갔답니다. 숲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 여기가 틀림없나? 네, 여기가 틀림없습니다. 할아버지는 강 기슭 이곳저곳을 자세히 살폈답니다. 그때 어떤 무당이 여인의 손을 잡고 걸어왔어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소? 아주머니는 어디가 아픈가 봅니다. 할아버지는 무당이 여기까지 온 게 이상하였어요. 무당은 여인의 손을 잡고 가까이 다가왔지요. 글쎄, 어젯밤에 이 여인이 물귀신을 보았다고 하잖아요. 물귀신이요? 할아버지는 무당 옆에 서 있는 여인을 바라보았어요. 네, 제가 어제 장에 간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개울에서 물귀신이 첨벙거리며 날 덮치는 바람에 죽을 뻔했습니다. 여인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지 몸을 달달 떨었어요. 어젯밤 귀신이 아직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굿이나 할까 하고 왔소이다. 무당의 말이 끝나자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웃기 시작하였어요. 할아버지, 뭐가 그리 재밌으시오? 할아버지는 만성이와 여인을 번갈아 보았어요. 자, 그럼 숲귀신과 물귀신이 서로 만나보시오. 만성이와 여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서로 마주 보았지요. 할아버지는 서로에게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두 사람은 얼굴이 새빨갛게 변하여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그 후 만성이와 여인은 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한답니다. 홍성 역계방죽 이야기.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에 동물을 지극히 사랑하는 농부가 있었답니다. 그는 개를 유별나게 좋아해 논이나 밭이나 어디든 항상 개를 데리고 다녔지요. 영리한 개는 주인을 잘 따르고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해서 귀여움을 독차지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홍주 장날 개를 데리고 장에 가게 되었답니다. 옛 장날은 인정이 넘치고 푸짐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가 요란하고 또 이웃 동네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답니다. 농부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정을 나누었어요. 친구를 만나 한두 잔씩 마시다 보니 어느덧 술이 취해 있었지요. 주인이 술에 취해 농담을 하자 개는 끙끙거리며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았답니다. 그놈 참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군.
농부는 친구가 자기의 개를 칭찬하자 개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지요. 알아듣고 말고 오히려 사람보다 더 영리할 때도 있다네. 농부는 칭찬해주는 말에 기분이 좋아져서 개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개는 그 말을 알아듣는지 농부의 곁으로 다가가 꼬리를 흔들며 바지 가랑이를 잡아당겼지요. 그러나 농부는 이곳저곳에서 술을 많이 먹었기에 개가 바지 가랑이를 물고 당겨도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땅거미가 지고 작은 파에서 사람의 발길이 뜸해졌어요. 농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다리는 이미 맥이 풀려 있었지요. 늘 다니던 길인데도 집에 가는 도중에 여러 차례 넘어지기도 하였답니다. 그럴 때마다 개는 끙끙거리며 농부를 지켜주었어요. 언덕길을 헉헉거리며 간신히 올라갔을 때는 두 다리의 힘이 완전히 빠져 언덕 잔디밭에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그리고 끙끙거리는 개를 어루만지며 잠에 빠져들기 시작하였어요. 개는 농부의 품에서 눈을 멀뚱거리며 지키고 있었지요. 얼마를 지났는지 갑자기 개가 농부의 품에서 빠져나와 큰 소리로 지저대었어요. 짖는 게 아니라 애절한 외침이었지요. 저 아래 언덕 밑에서 번져오는 불길을 본 것이랍니다. 개는 농부의 주위를 돌면서 마구 지저댔지만 농부는 코만 드르렁 드르렁 골 뿐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바람을 타고 번지는 불은 더욱 거세졌지요. 개는 어쩔 줄 모르고 울부짖다가 멀리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달려가 물속으로 텀벙 들어갔어요. 제 몸의 털이 젖으면 달려와서 주인에게 비볐지요. 그래도 농부는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개는 계속 번져오는 불길을 보고 다시 물속에 뛰어들어 몸을 적셔 농부 주위에서 뒹굴었어요. 몇 번이고 계속 물에 드나들며 수십 번을 뒹굴었지요. 번지던 불이 젖은 잔디에는 위력을 잃어 옆으로 피해갔답니다. 그것을 확인한 개는 신이 나서 더욱 물속과 잔디밭을 왔다 갔다 하였어요. 마침내 불은 농부 주위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번져나갔지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답니다. 농부는 그제야 한기를 느끼고 일어나 앉다가 깜짝 놀랐어요. 새까맣게 탄 잔디밭에 불에 그을린 개가 쓰러져 있는 것이었지요. 정신이 번쩍 든 농부는 그리로 달려갔어요. 검게 그을려 죽어있는 개는 틀림없이 자신이 사랑하던 개였답니다. 울컥 서러움이 복받쳤어요.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만 하얀 잔디가 물에 젖은 채로 남아있고 모두 시커먼 들판으로 변해 있었지요. 내가 잠든 사이에 개가 목숨을 던져 나를 구하였구나. 농부가 아무리 서럽게 눈물을 흘린다 해도 사랑하는 개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는 윗도리를 벗어 정성스럽게 죽은 개를 쌌답니다. 개를 어깨에 메고 방죽을 향해 걸어가는데 여기저기 흘린 핏자국이 보였어요. 주인을 살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알 수 있었지요. 그는 눈물을 훔치고 방죽 가운데 조그만 섬이 있는 곳으로 헤엄쳐 갔답니다. 그리곤 사랑하는 개의 시체를 묻기 시작하였어요. 아까보다 굵은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지요. 그로부터 농부는 매년 한 번씩 방죽 안에 있는 섬으로 찾아갔어요. 그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가서 개무덤 앞에 정성스럽게 차려놓았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이 방죽을 개 방죽이라고 불렀지요.
그 후 이 근처에 역이 생기자 역계 방죽이라 이름하였어요. 후세 사람들은 개 무덤이 있던 섬을 개섬이라고 부른답니다. 공주의 몸을 친친 감은 뱀. 강원도 춘천에는 청평사라는 절이 있답니다. 420년쯤 고구려 스님 아도 화상이 신라에 불교를 전하러 가다가 이 절을 세웠다고 하지요. 청평사에는 공주탑이 있는데 오랜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중국 당나라 황제 태종에게는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지요. 딸의 이름은 태평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가난한 집 총각이 태평공주를 매우 사랑하였어요. 총각은 궁궐에 몰래 숨어들어와 태평공주에게 사랑을 고백하였지요. 공주도 그가 마음에 들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태종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총각을 공주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였어요. 하지만 총각은 공주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공주의 곁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태종은 마지막 수단을 썼답니다. 총각을 잡아들여 처형해버린 것이었지요. 총각은 죽어서 상사뱀이 되었어요. 어느 날 밤 태평공주가 방에서 잠들었을 때 커다란 뱀이 기어들어왔지요. 바로 상사뱀이었어요. 이 뱀은 공주의 몸을 칭칭 감아버렸지요. 공주는 뱀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상사뱀은 공주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태평공주는 날이 갈수록 여위어 갔어요. 태종은 용하다는 의원이나 점쟁이들을 모두 불렀지만 뱀은 공주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할 수 없이 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절을 찾아다니며 부처님께 빌었어요. 그러다가 공주는 시녀 한 사람을 데리고 중국 국경을 넘어 신라 땅에까지 왔답니다. 신라에는 청평사라는 절이 유명하다고 하였지. 태평공주는 청평사 근처에와 어느 동굴에서 하룻밤을 보내었어요. 다음날 아침 태평공주는 상사뱀에게 말하였지요. 절에 가기 전에 목욕을 할 테니 잠시 내 몸을 풀어다오. 중국에서는 공주의 말을 듣지 않던 뱀이 웬일인지 그날따라 공주의 말을 듣고 몸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태평공주는 폭포에서 목욕을 하고 절에 올라가 불공을 들였지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아무리 기다려도 태평공주가 오지 않자 상사뱀은 공주를 찾아 나섰답니다. 절에 올라가 회전문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폭우가 쏟아졌어요. 상사뱀은 빗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았답니다. 태평공주는 불공을 마치고 동굴로 돌아왔어요. 뱀이 어디 갔지? 태평공주는 상사뱀이 보이지 않자 뱀을 찾아 나섰답니다. 태평공주는 폭포 가까이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상사뱀이 죽어 폭포물에 떠 있는 것이었지요. 태평공주는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답니다. 부처님께 감사를 드리며 폭포 위에 3층 석탑을 세웠는데 사람들은 이 탑을 공주탑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태평공주가 하룻밤을 보냈던 동굴을 공주굴이라고 이름 지었답니다. 세자 자리에서 쫓겨난 왕자. 태종 4년인 1404년 양녕대군 이제가 세자로 책봉되었어요. 원자로 책봉된 지 2년 만이었지요. 양녕대군은 1394년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후 민씨 사이에 맏아들로 태어났답니다. 양녕대군이 태어났을 때
태종은 대군의 신분으로 정도전 세력과 맞서고 있었어요. 정도전이 세자 의안대군의 어머니인 신덕왕후와 손잡고 태종을 견제하고 있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지요. 그럴 때 태어난 양녕대군은 태종 부부에게 큰 기쁨과 위안을 주었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아기를 서로 안아주고 업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어요. 아들 셋을 젖먹이 때 잇따라 잃고 얻은 자식이었기에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컸답니다. 왕위에 오른 태종은 맏아들인 양녕대군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세자 교육을 제대로 시켜 장차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성군으로 만들고 싶었지요. 그래서 태종은 세자 시강원을 설치해 세자가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뒷바라지를 하였답니다. 그러나 양녕대군은 어려서부터 공부하기를 몹시 싫어하였어요. 학문에 뜻이 없어 책을 읽는 것보다 놀기를 좋아하였지요. 세자는 학식이 뛰어난 스승들에게 배우는 서연에 참석해야 했답니다. 그런데 양녕대군은 서연 자리에 있으면서 열심히 강의를 듣지 않고 장난을 치거나 한눈을 팔았어요. 어느 날 양녕대군은 바깥들에 참새 잡는 틀을 설치해 놓았지요. 그리고는 수업 시간에 자꾸 바깥을 힐끔거렸어요. 그러자 세자를 가르치는 선생인 빈객이 양녕대군에게 주의를 주었답니다. 책을 읽지 않고 뭐 하시는 겁니까? 책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알겠어요. 양녕대군은 공부하는 척하며 여전히 바깥을 힐끔거렸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쳤답니다. 잡혔다. 양녕대군은 기뻐하며 버선 발로 바깥들로 뛰쳐나갔어요. 빈객은 양녕대군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어쩌면 좋을꼬. 세자께서는 도무지 공부에 관심이 없으시니. 1405년 10월 21일의 일이랍니다. 태종은 시종을 불러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세자가 공부를 안 하고 놀기를 좋아해서 큰일이구나. 12살이면 마음을 잡고 학문에 정진해야 할 나이 아닌가.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놀러 다닐 궁리만 하니 이것은 세자궁에서 세자의 시중을 드는 내관이 세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탓이다. 여봐라, 내관을 잡아들여 볼기를 치도록 하라. 태종의 명이 떨어지자 시종은 세자궁의 내시를 잡아들여 볼기를 때렸답니다. 아이쿠 엉덩이야. 세자마마가 공부를 안 하시는데 왜 제가 볼기를 맞습니까? 그걸 몰라서 묻느냐? 네가 세자마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 공부를 게을리 하시는 게 아니냐? 세자궁의 내시는 걷지 못할 정도로 엉덩이를 흠씬 두들겨 맞았어요. 내시는 억울하여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세자마마, 제가 무슨 죄가 있기에 이런 형벌을 당한 겁니까? 세자궁에 돌아온 내시는 세자를 보자 원망을 늘어놓았어요. 미안하구나. 나 때문에 네가 볼기를 맞다니. 앞으로는 네가 이런 봉변을 당하지 않게 조심하마. 양녕대군은 내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말하였어요. 양녕대군의 스승인 서연관은 성성린이었지요. 성성린은 빈객 권근, 조용, 유창, 이내 등을 데리고 양녕대군을 찾아와서 말하였어요. 세자께서는 학문에 힘쓰셔야 합니다. 공부를 게을리하여 주상 전하를 근심스럽게 해드려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큰 불효이지요.
세자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부지런히 공부하여 주상 전하를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곁에 있던 권근도 입을 열었어요. 세자께서는 장차 나라와 백성을 다스릴 분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고 정치를 못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양녕대군은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충고를 들었는데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요. 그 뒤에도 양녕대군은 공부를 멀리하고 놀러 다니는 버릇을 고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태종은 수시로 서연관을 불러 이런 부탁을 하였어요. 세자가 서연에 들어오면 모든 관원은 잠시도 자리를 비우지 마라. 세자가 식사를 하거나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을 때에도 그 곁을 꼭 지키고 있어야 한다. 세자가 장난치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공부에만 힘쓰게 하라. 세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곧바로 내게 알려라. 내가 따끔하게 혼내줄 터이니. 양녕대군은 다른 사람들의 말은 무시해도 아버지 태종은 무서워하였어요. 그래서 태종이 글을 외우라고 하면 양녕대군은 밤새워 글을 읽기도 하였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때뿐이었어요. 양녕대군은 방 안에 앉아 글을 읽는 것보다 밖에 나가 놀기를 좋아하였지요. 그러자 사관원에서는 세자가 공부를 안 한다고 계속 상소를 올렸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세자에게 공부 방법과 시간을 정해 놓아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어요. 그에 따라 태종은 태종 8년인 1408년 12월 1일 세자 시강원에 다음과 같이 어명을 내렸답니다. 세자는 하루에 2번씩 서연에 나가도록 하라. 그리고 세자가 그날 어떤 경서를 어느 글귀부터 어느 글귀까지 몇 자를 몇 번 읽었는지 기록해 놓고 서연관이 날마다 감독하라. 만약에 세자가 정해놓은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서연관을 벌 주도록 하라. 그러나 양녕대군은 이렇게 공부 방법과 시간을 정해 놓아도 공부를 게을리 했나 봅니다. 4년 뒤인 1412년 5월 19일 사관원에서는 이런 상소를 올렸어요. 세자께서는 총명하시니 부지런히 공부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서연 일기를 보니 닷새 동안 연이어 공부한 날이 적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면 학문에 진보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서연관들에게 명하여 5일에 한 번씩 돌아가며 서연에 나가 하루도 빠짐없이 강론을 진행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학습 효과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임금과 신하들은 세자가 학문에 열중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였어요. 하지만 양녕대군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서연에 자주 나가지 않았지요. 그래서 서연관들은 양녕대군에게 눈물을 흘리며 제발 서연에 나오라고 간절히 청했는데 그러면 마지못해 서연에 나가곤 하였답니다. 양녕대군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어려서부터 말타기와 활쏘기를 좋아하였어요. 그리고 매 사냥을 좋아하여 언제나 산속을 헤매고 다녔지요. 1412년 11월 29일 태종은 이 사실을 알고 세자궁의 내시들을 불렀답니다. 세자가 매를 세자궁에 두고 있다는데 너희들은 어찌 그것을 구경만 하고 있느냐? 요즘 세자가 밤새워 풍악을 울리며 술을 마시고 논다면서 너희들의 죄가 크다. 태종은 내시들을 야단쳤답니다. 뿐만 아니라 양녕대군에게 매를 바친 사람들을 찾아내어 볼기를 때리기까지 하였지요.
그래도 양녕대군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서연에 나가지 않았으며 그 대신 팔뚝에 매를 올리고 대궐 밖으로 나갔답니다. 세월이 흘러도 양녕대군이 공부는 안 하고 말썽만 부리자 태종 17년인 1417년 2월 22일 태종은 양녕대군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고 종묘에 나가 읽게 하였어요. 저는 세자된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아바마마와 조상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행실을 고쳐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양녕대군은 반성문을 쓰고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답니다. 여전히 대궐 밖으로 빠져나가 건달패와 어울려 다니며 술타령을 하였지요. 그리고 기생들을 사귀고 사냥에서 돌아오다가 종로 거리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하였어요. 세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지요. 보다 못해 영의정, 유정연 등 조정 대신들이 태종 18년인 1418년 6월 2일 태종에게 상소를 올렸어요. 세자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고 종묘에 나가 읽게 했을 때 진정으로 정신 차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세자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자중하려는 뜻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죄가 하늘을 속이고 종묘를 속이고 임금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데 이르렀습니다. 이런 세자는 패하여야 마땅합니다. 주상 전하, 세자를 패하십시오. 양녕대군은 이미 태종의 눈밖에 났답니다. 태종이 대신들의 뜻을 받아들이니 결국 양녕대군은 세자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지요. 그 대신 뒤에 세종이 되는 동생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었어요. 충녕대군은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학문을 좋아해 군왕으로서 손색이 없었답니다. 양녕대군은 14년 만에 세자 자리에서 쫓겨난 뒤에도 말썽이 끊이지 않았어요. 경기도 광주로 추방되어 살면서 남의 첩을 가로채는가 하면 남의 집 개를 훔치다가 발각되기도 하였지요. 양녕대군은 이런저런 일로 수십 차례 탄핵된 바 있었지만 세종의 각별한 배려로 처벌받지 않았답니다. 양녕대군은 세조 8년인 1462년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양녕대군은 문제아가 된 세자였지만 풍류를 즐겼던 영원한 자유인이었답니다. 너구리와 당나귀. 옛날 어느 깊은 산 속에 너구리와 당나귀가 사이좋게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당나귀는 부지런하여 먹을 것도 많이 모아두었지만 너구리는 게을러서 항상 당나귀의 신세를 졌답니다. 그래도 둘은 친구이기 때문에 당나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당나귀가 병이 나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지요. 그래서 너구리에게 너구리야, 내가 병이 나을 때까지 나를 좀 돌봐주면 안 되겠니? 하고 부탁하였어요. 그러자 너구리는 시큰둥하게 네 병은 쉽게 나을 것 같지 않은데 너 때문에 내가 다른 일도 못하고 네 옆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말이 되니? 그럴 바에야 친구를 위해 그냥 죽는 것이 어떠니? 당나귀는 너구리의 말에 화가 났어요. 뭐라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너구리는 그런 당나귀의 말을 무시하며 네가 다시 일어난다 해도 그 약한 몸으론 앞으로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텐데 너를 내 친구로 삼은 것이 부끄럽구나. 하고는 쌀쌀맞게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너구리 녀석, 내가 넉넉할 때는 그렇게 날 생각해주는 척하더니 내가 아프니까 헌신짝 버리듯 버리는구나. 저런 녀석을 친구로 생각한 내가 어리석었어. 당나귀는 어떻게 해서든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였지요. 그리고 결국 병이 다 나아 예전처럼 부지런히 일하게 되었답니다. 하루는 당나귀가 무엇이든 먹을 것을 많이 구해야만 하기 때문에 산속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살려줘요! 도와줘요! 당나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재빨리 뛰어갔어요. 가서 보니 너구리가 사람이 숨겨놓은 덫에 꼬리가 물려 고통받고 있었답니다. 너구리는 당나귀를 보고는 반가워하며 그동안 병이 다 나았구나.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날 좀 구해줘. 부탁이야. 너구리의 말을 들은 당나귀는 정말 딱하기는 하구나. 하지만 난 너를 친구로 생각한 적이 없어. 그렇게 살고 싶다면 차라리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 게 어떻겠니? 하고는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결국 홀로 남은 너구리는 자신의 지난 잘못을 후회하였답니다. 왕의 뒤를 따라온 여우. 고구려 제6대 임금인 태조대왕의 동생 수성은 사냥하기를 즐겨 대궐에 있는 날보다 궐 밖으로 나가 사냥을 다니는 날이 더 많았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에도 날씨에 아랑곳하지 않고 외산으로 사냥을 나간 수성은 더위가 한풀 꺾인 저녁이 되자 신복들을 좌우에 거느리고 앉아 낮에 사냥한 고기를 푸짐하게 구워 먹으며 술판을 벌였어요. 날이 모두들 술이 얼큰하게 올랐을 무렵 부하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낮춰 수성을 불렀답니다. 무슨 일이냐? 수성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호기롭게 대답하였어요. 지난날 모보남께서 승하하셨을 때 태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선대왕의 왕자이시자 나리의 아버님이신 제사공으로 하여금 보위를 잇게 하려 했으나 제사공께서 자신이 노쇠한 것을 들어 아들이신 지금의 태조대왕께 왕위를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흥얼거리던 술자리는 금세 엄숙하게 바뀌었어요. 그게 어떻다는 말이냐? 그러한 전례로 볼 때 왕위를 동생에게 물려주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하옵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옵니다. 이번에는 다른 부하가 그 말에 맞장구를 치고 나섰어요. 나리, 지금의 대왕께서 왕자에 앉으신 지 언 8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 대왕께서는 너무 연로하시어 국정을 제대로 돌보시기도 어렵사옵니다. 부하들의 말에 수성은 말없이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어요. 그렇긴 하다만 대왕 스라에 태자가 없다면 몰라도 태자가 둘씩이나 되는데 내 어찌 감히 왕자를 엿보겠는가? 아니옵니다, 나리. 태자가 있다고는 하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사옵니다. 그런 태자에게 왕위를 잇게 하기보다는 세상사를 두루 섭렵하신 나리 같은 분이 마땅히 보위를 이어야 할 것이옵니다. 부하들은 너도 나도 달콤한 말로써 수성을 부추겼어요. 처음에는 술 취한 부하들의 주정쯤으로 여기던 수성의 마음은 조금씩 그 말들에 현혹되어 갔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수성은 사람이 달라져 있었어요. 갈수록 기세등등해져서 함부로 거친 말과 행동을 일삼았고
마치 자신이 왕이라도 된 양 대궐의 신하들을 수족처럼 부렸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수성의 아우 백고가 수성을 찾아가 언행을 조심할 것을 간했으나 수성은 백고의 말을 한마디로 일축해버리고 날로 방자해져만 갔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어느 날 태조대왕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호랑이와 표범이 서로 맹렬한 기세로 싸우다가 표범이 날렵하게 몸을 날려 호랑이의 꼬리를 잘라버리는 것이었어요. 꿈에서 깨어난 왕은 참으로 희한한 꿈이라 여겨 일관을 불러 해몽을 시켰답니다. 예로부터 호랑이는 백수의 왕으로 일컫는데 표범에게 꼬리가 잘렸다 함은 상스럽지 못한 징조이옵니다. 즉 대왕께서 이 같은 꿈을 꾸신 것은 신하들 중에 영모를 꾀하는 자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하늘의 계시라 할 것이옵니다. 일관의 말을 듣고 있던 신하 근신이 왕께 아뢰었어요. 대왕 폐하, 호랑이와 표범은 생김새는 달라도 같은 종이 아니옵니까? 하오니 영모를 꾀하는 자는 분명 왕실 가운데 있는 것으로 아옵니다. 근신이 왕실이라고 한 것은 태조대왕의 동생 수성을 두고 한 말이었어요. 그러나 태조대왕은 천천히 머리를 가로저었지요. 근신의 말은 알아들었으되 그럴 리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대왕 폐하. 곁에서 잠자코 있던 우보 고복장이 아뢰었지요. 성현의 말씀 중에 내가 화로서 남을 대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고 하였사옵니다. 하오니 부디 대왕께서는 성은을 베푸시어 왕실의 화친을 도모하시고 백성들을 자애로 다스리시옵소서. 그 말에 태조대왕은 비로소 흡족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보 고복장은 수성의 음모를 아직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다시 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수성은 점차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고 사냥을 핑계로 궐 밖으로 나가면 신복들을 모아놓고 왕을 없앨 계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였답니다. 처음에는 근신의 말을 믿지 않던 고복장도 수성의 거동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태조대왕을 아련하여 수성의 일을 아뢰었어요. 대왕 폐하, 아무래도 왕제의 행적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왕제라 함은 수성을 말함이요. 그러하옵니다. 태조대왕의 용안에 어두운 빛이 서렸어요. 과인이 일일간에 말하려 하려던 바 이제 과인은 보위를 수성에게 물려주고 편히 쉴까 하오. 대왕 폐하, 당치 않은 말씀이시옵니다. 고복장은 놀란 표정으로 아뢰었어요. 아니요. 과인은 이미 노쇠하여 국사를 돌볼 기력이 없소. 그러나 수성은 이제 76이니 아직 젊다 할 것이요. 그러니 수성으로 하여금 보위를 잇게 하면 국사에 대한 과인의 시름이 덜어질 것이요. 태조대왕이 아우인 수성에게 보위를 물려준다는 말을 듣고 근신이 어전으로 달려왔어요. 대왕 폐하, 명을 거두옵소서. 왕제이신 수성은 언행이 난폭하고 성품이 어질지 못해 만백성의 어버이가 될 인물이 아니옵니다. 더군다나 두 분 왕자님의 안위를 생각하신다면 더더욱 그럴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하오니 부디 명을 거두시고 보위를 지키옵소서. 대왕 폐하. 그러나 태조대왕은 명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의 12월 그는 수성에게 보위를 물려주고 자신은 별궁으로 물러나 칩거하였지요.
드디어 그토록 갈망하던 왕자에 오른 수성은 스스로를 차대왕이라 칭하고 서서히 그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어요. 우선 자신의 왕위 계승을 반대하던 고복장과 근신의 목을 베고 그 자리에 자신의 신복들을 앉혔답니다. 차대왕의 그 같은 처사에 다른 신하들은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거나 산속에 은둔하여 은자로 살았지요. 차대왕의 동생 백고 또한 왕의 눈을 피해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어요. 차대왕의 만행은 이에 그치지 않았답니다. 전왕인 태조대왕의 두 아들인 막근과 막덕이 살아있으니 그야말로 눈의 가시였던 것이지요. 차대왕은 신복 중에 무술이 뛰어난 자를 불러 두 왕자를 살해하도록 명을 내렸어요. 왕명을 받은 신복은 한밤중에 태자궁으로 몰래 들어가 막근을 무자비하게 난자했답니다. 막근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궁인들에게 들켜 자객이 도망을 치는 바람에 다행히 동생 막덕은 목숨을 건졌지만 언제 죽을지 모를 자신의 운명을 비관한 나머지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말았지요. 이로써 태조대왕의 두 아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으니 언젠가 근신이 태조대왕의 왕위 계승을 반대하며 간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 되었어요. 차대왕은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신하들과 눈의 가시였던 두 왕자를 제거하자 만사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을 기뻐하며 신복들과 어울려 날마다 사냥터에서 시간을 보내었어요. 차대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던 해 7월이었지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차대왕은 신복들을 데리고 평유원으로 사냥을 나갔는데 괴상하게도 흰 여우 한 마리가 차대왕의 행렬 뒤를 졸졸 따르는 것이었어요. 차대왕은 화를 내며 궁사들을 시켜 흰 여우를 활을 쏘아 죽이라고 명하였어요. 그런데 흰 여우는 화살을 이리저리 날렵하게 피하며 계속해서 수성의 행렬을 뒤따라 다녔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차대왕은 자신이 직접 활을 들고 흰 여우를 향해 화살을 날렸어요. 여전히 날렵하게 화살을 피하던 흰 여우는 차대왕을 놀리는 듯이 숲속으로 달아나더니 이내 종적을 감추었지요. 기분이 상한 차대왕은 사냥을 그만두고 대궐로 돌아와 일관을 불러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뜻을 물었답니다. 여우는 본시 요망한 짐승으로서 대왕의 뒤를 따랐다면 상소롭지 못한 징조입니다. 더군다나 그 빛깔이 흰빛이라 함은 더더욱 흉조입니다. 하오니 대왕께서는 이제부터라도 몸가짐을 조심하시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어 덕을 쌓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인이 부덕하다는 말이더냐? 그것이 아니옵고 괘씸한 놈 같으니 여봐라 저놈의 목을 베어 엄히 다스려라. 대왕 폐하, 폐하. 일관은 차대왕을 애타게 부르다가 한 칼에 목이 잘리고 말았어요. 백성들의 안위와는 상관없이 날마다 사냥만 일삼는 차대왕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은 날로 높아갔고 하늘도 이변으로써 차대왕에게 무언의 경고를 하였지요. 차대왕이 즉위한 지 4년째 되는 해 4월 금음에는 대낮에 일식이 일어나 천지가 온통 암흑에 휩싸였고 5월에는 전체의 오성, 즉 금성, 목성, 수성, 화성, 토성이 동방으로 모였으며 겨울이 되어도 얼음이 얼지 않았답니다. 그 후에도 이변은 끊이지 않았는데
차대왕 주기 8년 6월에는 갑자기 서리가 내려 농작물이 모두 얼어 죽었고 12월에는 여름에나 있을 법한 천둥 소리가 하늘을 울렸지요. 신하들은 그저 차대왕을 칭송하기에 급급할 뿐 백성들의 원망이나 민심의 동요는 입에 담지도 않았답니다. 차대왕 주기 20년 별궁에 칩거하던 태조대왕이 마침내 승하하였어요. 차대왕은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태조대왕의 빈소에 들르지도 않았지요. 그러나 운명은 알 수 없는 것이었어요. 태조대왕이 승하한 그해 12월, 차대왕은 조의하는 하급관리직에 있던 명림다프의 손에 의해 무참히 시해되었답니다. 민심을 업고 일어선 명림다프는 차대왕의 후대로 왕제 백골을 내세웠답니다.